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최근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던 당시 자신의 발언은 번복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풀려나면서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 후에 김만배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영국 전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두 가지죠. 하나는 1억 6,500만 원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윤석열 당시 검사가 사건을 무마할 정도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인데, 사건을 무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은 허위사실, 본인들의 허위 인터뷰를 종용했던 대장동의 그 공모자들의 말과는 배치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사실이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시 검사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한 것이고, 두 번째 허위 인터뷰의 대가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책 3권을 구입하는데 그 책 구입비를 1억 6,500만 원을 줬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오늘 김만배 씨가 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자신의 이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발언을 한 것이지 이 진실과 사실관계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네, 김만배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혹은 당시 중수 이과장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이 되었는지 여부가 비공식적인 전원들에 의해서 회자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린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당시 중수 이과장이지만 센 사람이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약간 저는 말씀의 그 맥락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은 아직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함축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6,500에 책 3권을 샀다. 일종의 판권을 산 겁니다. 판권을. 그 저작권을 산 건데 이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식적이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책이길래 저러냐라고 그 속에서 어떤 그 거래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숨겨져 있는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 궁금증은 저도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 국민들도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거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언론인 선배로서 예우와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장동이 이런 정도로 확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점 자체가. 다만 이제 정치적인 주요 이제 현안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방패 역할을 신앙림 씨가 해줬으면, 그리고 뉴스타파라고 하는 어떤 그 언론 자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라는 기대감이 비싼 값에 그 책의 저작권을 사는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합리적 추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원이 김만배 씨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이제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건데 법원의 이런 판단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보기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실 김만배 씨는 지난번 1차로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한번 풀려난 적이 있죠. 그때 그 당시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고 다른 공모자들과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고 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풀려나면은 또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구속영장은 이 허위 인터뷰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허위 인터뷰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가
사실 뭐 책과의 관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은 뭐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 이 부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본인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신앙님 전 노조위원장도 아마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기획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만배 씨 측에서는 별건 구속이라고 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요. 이제 별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이번 그 일종의 신앙림 씨와의 인터뷰가 일종의 조작이고 그 언론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건 구속이기 그래서 때문에 이것을 예.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영장 다시 또 연장을 신청했던 것은 기존에 있는 그 다투고 있는 범죄와 관련해서 저 증거 인멸이나 어떤 뭐 조작의 어떤 우려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그냥 기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경우에 나중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그리고 총 1년 정도 구속을 시켰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돼 오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구속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부분과 요번에 그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과는 다소 이제 달라지는 것 같고요. 아마 검찰은 이 건을 가지고 또 김만배 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김만배 씨, 신앙림 씨, 그리고 뉴스타파 그리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까지 고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의 강공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님과 김만배의 인터뷰가 대선 6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인이다. 신앙님 씨는 이제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의 자문위원인가 무슨 관련 연관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이미 그 당시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인터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았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내용이 인터뷰가 됐다. 새로운 단독이 취재가 됐다 그러면은 바로 보도를 하는 것이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보도 경쟁을 신속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론이죠. 그런데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6개월 묵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점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을 무마하고 돌려보냈다 하는 그런 내용도 파괴력이 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인터뷰를 한 뒤에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라 그러면은 바로 보도를 했죠. 보도를 했을 텐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기자들이 그런 단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인데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대선 불과 3일 전에 터뜨렸다. 그리고 모든 같은 성향의 언론사들이 다 받아서 인용 보도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 내용 부분들인데 그것은 그런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계획이 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된 보도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작이 냄새가 난다 하는 그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하고 6개월 후에 그것을 터뜨리자 그런 정도로 세밀한 공작을 하는 데는 아마 과거의 국정원도 그런 정도로 세밀하게는 공작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 당시에 그 신앙림 씨를 만나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녹음되었다면 신앙림 씨가 저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김만배 씨는 이것이 녹음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럼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가 없는 이상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 윤리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언론인들과 만날 때는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 다 녹음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상식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림 씨는 뭐 나 자기는 언론인이니까라고 그 녹음을 했고 김만배 씨는 잘 아는 선배니까라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거를 대선 3일 전에 써먹기 위해서 미리 해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종의 게이트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여전히 대장동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과 똑같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내년 총선까지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아닌가라는 어떤 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의심을 하냐면요. 김만배가 남욱을 비롯한 대장동 공모자들 일당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하라고 종용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와 한 배를 탔다. 이재명 대표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유동규의 작품으로 몰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터뷰를 하자고 다 공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보면은 이한인 신학림 노조위원장과 전 노조위원장과의 인터뷰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우연하게 대화한 부분일까?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대화를 한 내용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왜 터지냐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나빴고 특히 현직 언론인들의 여론은 약 80% 가까이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첫 번째 일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작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대장동과 연결시켜서 이것이 대선 때 가짜뉴스였다라고 규정 지으면서 검찰은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게 크게 확대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 2021년 말 22년 초쯤에 당시에 정부 여당 그리고 또 뭐 야당 일부에서 언론법을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에 족쇄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난리 내고 그 유엔 기구까지도 도움을 요청해서 본인들과 생각이 맞는 이런 그 인사들의 인터뷰까지 따면서 유엔도 맡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탄압 시도한다라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오보가 있어도 언론사분을 닫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출발점이 저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대장동의 김만배 이것에 대한 어떤 허위 인터뷰 이렇게 연결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시도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반대를 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가짜 뉴스가 어느 정도 평입했느냐와 지금의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확산 속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이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가짜 뉴스와 우리가 누구나 가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를 지금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마구 의혹으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기사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해악이 돼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은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지금 그 시점이
됐다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가짜 뉴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은 이야기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하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말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또 하시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부 때도 가짜 뉴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가짜 뉴스가 많았습니다.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언론법을 개정하자라고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정말 언론 탄압이다라고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한 번만 적발돼도 언론사분을 닫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언론 탄압으로 비추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짜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 입장에서 내가 불편하면 가짜뉴스냐 그건 아닌 것이죠. 예, 이만하겠습니다. 네, 방통위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한다고 하고요. 또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스타파뿐 아니라 관련 보도를 한 MBC, KBS 등 언론사 기자들도 개개인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좀 언론을 향해서 총공세에 나서자 언론도 오후 2시에 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이런 언론에 대한 공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번 민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더 강화가 되고 하는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대해서 좀 찬성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했기 때문에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더 부족하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더 협조를 해주실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와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서라도 막아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언론단체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조치에 대해서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견을 또 예고한 상황이거든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과거에 진행되려고 했던 그때 당시에는 뭐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단 그 당시 여당 민주당의 그 일부와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같이 주장을 해왔던 그 언론법 개정이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독재다라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나라가 망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듣느냐 뭐 공격을 해왔다가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 일종의 언론통제법을 갖다 대면서 그때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동의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답답합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없어진 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편한 언론 그리고 기자들에 대해서까지도 법적 조치를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섭습니다. 언론과 언론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탄압하고 그리고 변호사들까지도 민주당과 관련된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까지도 압수수색을 쉼 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민주당의 주요 정치 범죄와 범죄 의혹과 관련된 변호를 안 하려고 해요. 세상에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군사독재죄는 그나마도 뭐 민변이라든지 몇몇 그 깨어있는 변호사분들께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내가 이분들 변호하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주요 시국 사건들 다 맡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까지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언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리고 고소 고발로 법적으로 모든 걸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용산 전체주의 어떤 시각에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한 번 한 번씩이니까 한 번 한 번씩이니까 넘어가시죠.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전체 언론사 전체 전 언론사에 무슨 뭐 진실위원회니 뭐 그런 걸 만들어서 우파 언론인들을 완전히 속아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독재를 청산한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언론인들을 탄압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장을 완전히 기울여 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좌파 언론들이 지금 득세를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 지금의 작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잡아야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법과 언론입니다. 언론과 사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놓자는 작업의 일환인 것이죠. 그걸 갖다가 다른 시각으로 언론 탄압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뭐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내가 오른쪽만 바라보면 오른쪽만 균형 있는 겁니다. 내 시각보다 왼쪽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각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가 민주화가 덜 된 시기에 그때 그 언론들 다 균형이 잡혔었습니까? 돌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뭐 실명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TV조선, 채널A 그분들이 공정합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들인데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어느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언론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언론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언론 그러면 여전히 조중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조중동이 어느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 시각이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균형이다라는 시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조중동만 얘기하십니까? 한겨레, 경향, KBS, MBC 그 언론 매체는 왜 언급을 안 하시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언론 얘기를 좀 했었는데 다시 좀 주제로 돌아와서 복귀왕 전 대변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배우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하고 싶겠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 그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양산해내는 게 내년 총선까지도 이런 그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져 있는 대장동을 끌고 가고 싶은 의도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뭐 민주당 그럼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이재명 배우설을 지금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직접적으로 이재명까지는 말 못하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배우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 또 혹은 또 뭐 그 정치인 이재명이 조폭으로부터 20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당시에 김용판 의원이 국감에서 얘기를 했고 이걸 가지고 보수 언론들은 야 이재명은 조폭으로부터 돈 받고 세력 지원 받고 시위장에서 박수 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어떤 비아냥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건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요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한 것이 재정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이건 기소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법원이. 물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원 싫어하죠. 법원도 기울어졌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산권 분립에 대한 기초 자체가 안 된 시각인데 그렇게 되면 20억 조폭과의 조작설 이거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기울어졌다는 건 누구나 다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모르겠는데 민주당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민주당 배후설에 어느 정도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대장동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듣는 사람들이 좀 뜬금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왜? 그만한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 신앙님과의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뉴스가 보도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은 대선 3일 전에 그 뉴스가 공개가 됐는데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 김만배를 비롯한 그 일당들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재명과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을 쌀져야 된다. 이재명을 보호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했다는 그 자체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그 당시에 그러면은 대선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는 게 누굽니까? 이거는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비리입니다만은 민주당이 지금도 나서서 민주당이 다 방탄을 하듯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선대위를 꾸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런 토론회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민주당은 12월에 있을 대장동 특검에서 이 의혹을 밝히자는 입장인데 어떨까요? 특검에서 밝히는 게 더 나은 방법입니까? 그전에는 특검을 하자고 그렇게 공격하더니 특검 하자라고 받으니까 안 한다라고 발 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뒤가 구려서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아유, 특검해서 뭐가 밝혀지면 민주당도 더 이상 뭐 할 말 안 할 테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 수긍할 텐데 정쟁을 종식시키자라는 것이고 그 유일한 수단이 특검이고 그 특검 추천을 국회에서 하면 대통령이 임명해요.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 하자 그랬는데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신속안건으로 지정이 되어서 12월경에 국회 통과가 될 예정인데 그거를 지정된 거를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주면 지금이라도 특검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됩니다. 아까 뭐 김만배 씨가 남욱, 뭐 유동규 이들과 다 짜고 했다라고 하는데 전문 증언은 증거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김만배 씨 주장이 아니고 그분들이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틀 뒤인 9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일 출석을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맨 처음부터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9일부터 15일 이 사이쯤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9일은 토요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토요일 날 나간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우린 쉬지 말라고 라는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내면서 안 받아줬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여러 가지 당무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단식이 진행되다 보면 아마 그 답변에 응하고 소환에 응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에서 제시한 마지막 날인 9일 토요일인데 그날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핑계로 해서 소환에 불응한다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 9일부터 그 15일 사이에 그 제안에 대해서 9일 토요일 날 같이 그럼 합시다라고 받아줬으면 이렇게까지 서로 정치 공방을 안 해도 되는데 검찰이 나서서 왜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9일로 날짜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뭐 그렇지 않으면은 9일날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세 번째 출석 거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누가 그렇게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거부했다면 즉각 체포영장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가야 되겠다 한 것인데 지금 단식 일주일째 아니겠습니까? 내일 모레 같으면은 이제 9일째 되는 것인데 이게 조사를 받을 만한 신체적 건강 상태가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핑계로 해서 또 검찰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 출석할 것인지 가서 뭐 제대로 검사들의 질문에 응할 것인지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럴 것 같고 진술 거부를 한다든지 진술서를 대신 낸다든지 서면으로. 하는 방법으로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일날 나가겠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연 또 나가는 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비 대표의 말이 워낙 많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기력이 많이 쇠약해져서 제대로 조사될 수 있겠냐 이런 시각들이 많습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라고 봐요. 매번 답변 거부할 거다라고 하지만 지난번에도 답변 할 거다 했다라는 허위 보도들이 많았지만 실제 적극적으로 답변에 응했고요. 지난번 소환 때도 이번에도 아마 본인 체력이 허락하는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답변한 어떤 진술을 벗어나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리 알겠습니다. 예단해서 깎아내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을 이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언급해서 이게 논란입니다. 백선엽 장관은 친일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던 중에 문 전 대통령 부친을 거론을 한 건데요. 이 박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발언을 한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이 생각하기에 이제 반민족 특별법에 의해서 반민족 특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져서 그 당시에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환의 하나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던 것인데 그때 반민족 행위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그 제대로 누구나가 모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위원들로 구성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완전히 좌측으로 편향되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도 반민족 행위자라고 낙인 찍은 것도 대부분 우파 사람들로 찍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박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다 공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있는 것들인데 공을 세워서 과를 덮는 것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를 지금 이제 계속 앞세우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인데 지난 정부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서 반발이 샀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환들이 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작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민식 장관도 그런 일환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오해가 불러일으키신 것 같죠. 예, 박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친일 청산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본에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있었던 분들 중심으로 군대 만들고 그리고 일본에 충성했던 분들이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됐으면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왔으면 이런 논란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잖아요. 반민족 행위, 반민특위라고 기억할 겁니다. 반민특위 활동이 정상인데 이승만 정부 때 그 반민특위를 때려잡았어요. 사실상 아무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역사가 지금 거의 78년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민족의 부끄러움, 우리 역사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공과가 다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측면이 있고 하지만 독립군을 토벌하는 만주 그 토벌대 간부로 본인 스스로 자청을 해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장교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 친일 행위입니다. 일제시대 때 살았던 조선 백성들이 모두가 다 친일 분자냐?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름과 눈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다 친일이다라고 몰아붙이는 발언이나 다름없고, 박민식 그 장관 발언은 특히나 거짓말을 해요.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백선엽 장군은 친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께서 그게 아니다, 친일 행위는 분명히 있었고 또 공도 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공과 과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으로 모셔져야 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많이 벌어졌을 때도 그러면 그분의 공과를 같이 수록하자라는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현충원으로 모셨던 건데, 지금에 와서 과는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씀까지도 거짓말로 국회에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물타기로 또 정쟁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도 일제 때 공무원을 했으니까 친일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긴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민족, 그 조선시대 백성들이 모두가 다 친일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친일 역사, 친일 매국 행위자,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분들을 우리가 처단하고 처벌하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당당하고 떳떳한 우리 역사를 만들자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도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분쟁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를 한 시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도 만주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독립군이 없었습니다. 대항에서 뭐 독립군을 사상을 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백선엽 장군이 마치 뭐 우리 독립군을 우리 독립군에 총뿌리를 갖다 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역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신 거예요. 본인 저서에서도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인정한 것까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시각이 따라 다 다른데 보는 게 아니라 그 백선엽 장군의 글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역사 얘기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닌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백선엽 장군을 그렇게 그래서 저 친일이다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붙이는 그러면은 개장이라고 친일이라고 얘기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개장이었다면은 해방 전에 일제 강점기에도 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럼 친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박 장관의 발언이 완벽한 거짓이라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